안녕하세요. 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40대 여자입니다. 전 편찮으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6년을 살았었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후회하진 않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너무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전 며느리자 자식 같은 마음으로 시아버지께 최선을 다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 남편이란 사람은 저를 통해 대리효도만 실컷 한 뒤 저에 대한 일인 땅바닥에 내팽겨 쳐버리더군요. 하지만 결국엔 그 업보를 지독하게 돌려받게 되더라고요. 그 길었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전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엄만 시장에서 튀김이나 김밥 같은 분식 장사를 하셨고, 아빤 트럭을 운전해 공사장에 철근 같은 자재 나르는 일을 하며 저와 오빠를 키워주셨죠. 아빠, 오늘은 일감에 언제 오세요? 아빠 이번엔 내일 모레 올 것 같아. 아빠가 맨날 우리 선이 옆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래도 아빠 없는 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돼. 사랑해 우리 딸. 아빤 중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셨기에 한 번 일을 나가면 대부분 하루나 이틀 뒤에야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운전을 해보니 그렇게 오래 운전대 잡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알겠더군요. 그 힘든 일을 오롯이 가족을 위해 견디셨던 아빠가 너무 존경스러웠죠. 아빠, 다녀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빠도 우리 선이 찬영이 보고 싶었다. 잘 지냈지? 네, 엄마 말씀도 잘 들었어요. 아이, 아파요, 아빠. 아빤 항상 수염이 거뭇거뭇해진 채 수척하고 피곤한 얼굴로 귀가하셨어요. 그래도 저와 오빠가 쪼르르 달려나가 반기면 아빤 활짝 웃으며 그 까끌까끌한 수염을 우리 얼굴에 비비곤 하셨죠. 여보, 차에서 대충제하느라 많이 힘들었죠? 내일 오랜만에 쉬니까 집안일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요. 에이, 그러면 쓰나. 당신도 돈 벌려 나 없는 동안 혼자 애들 돌보랴 많이 힘든 거 뻔히 아는데. 항상 고마워 여보. 우리 집이 잘 굴러가는 건 다 당신 덕이야. 엄만 밖에 나가 계신 시간이 많던 아빠 대신 혼자 집안일 하시고 저와 오빠를 돌보셨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 6씩 분식집 문까지 여셨으니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엄만 항상 웃는 얼굴로 아빠를 배려하셨죠. 전 그렇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던 부모님이 너무 좋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화목했던 저희 집에 큰 불행이 닥친 건 제가 13살, 저희 오빠가 16살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인데 왜 벌써 깼어 우리 딸. 엄마한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드리라고요. 기특해라. 고마워 우리 딸.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아빠랑 오빠랑 밥 잘 챙겨 먹고 놀고 있어. 공부도 좀 하고. 네, 엄마. 어느 주말 엄마는 평소처럼 일찌감치 분식집 문을 열기 위해 집을 나서셨어요. 그날 쉬는 날이던 아빤 곤히 주무시고 계셨고 전 그런 아빠가 깨실까봐 조용조용 엄마를 배웅했죠. 그리고 엄만 영영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네? 여보세요? 네, 저희 집사람 이름이 한진서 맞는데요. 네, 제가 남편입니다. 네? 뭐라고요? 병원이요? 어디 병원이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나가신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다시 잠에 들었던 전 갈수록 언성이 커지던 아빠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언제 일어나셨는지 아빠는 거실에서 전화기를 든 채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오빠도 아빠의 목소리에 잠이 달아났는지 이내 방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진 광경을 본 순간 오빠 전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죽었다니 그런 거짓말을 왜 하시냐고요? 아침에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을 나섰던 엄마가 돌아가셨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군요. 아빠, 오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전 수차례 제 허벅지를 꼬집어 봤어요. 이게 악몽이라면 빨리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엄만 정말 한순간에 가족의 곁을 떠나셨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만. 죄송하다면 다야? 운전으로 먹고 살 거면 똑바로 했어야지. 졸리면 운전대 잡지 말고 쉬던가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내 살려내라고. 엄마 우리에게서 앗아간 사람은 50대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 사람도 아빠와 비슷하게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는데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다 그만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를 덮쳐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무릎 꿇고 눈물의 사죄를 했습니다. 아빤 그런 그 아저씨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으셨죠. 결국 나중에 그 아저씨는 실형을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술 좀 그만 드세요. 술 말고 밥을 드셔야죠. 아빠 나중에 챙겨 먹을 테니까 너희들 밥 먹어라. 먹을 게 없으면 자, 이걸로 짜장면 시켜 먹어. 조금만, 아빠 조금만 더 내버려둬 주렴. 엄마를 떠나보낸 후 아빤 방에 틀어박혀 술만 드셨습니다. 평소 잘 드시지도 못하던 술을 드신 아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면서도 술병을 놓지 못하셨죠. 오빠 전 그런 아빠를 챙기려고 노력했지만 아빤 조그만 자신을 내버려 둬달라며 부탁하시더군요. 그렇게 거의 드시지도 않고 일도 나가지 않았던 아빤 엄마의 장례가 끝난 지 딱 2주 뒤 술병을 손에서 놓으셨답니다. 그리곤 출근을 하며 오빠 저에게 사과하셨죠. 널 챙겨줘야 할 아빠가 너무 못난 모습을 보여서 미안했다. 아니에요, 아빠. 울지 말고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속상해 하신다. 아빠 실컷 울고 힘들어했으니까 이젠 우리 찬영이 선이 위에 정신 차리마. 우리 엄마가 속상해하지 않도록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자꾸나. 밥도 열심히 먹고 공부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하면서. 알겠지? 아빠 다녀올게. 터벅터벅 일을 나가던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오빠도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철이 조금은 들었던 나이라 그때 아빠의 심정이 어땠을지 조금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빠는 엄마의 대신에 혼자 우리를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에 실컷 슬퍼하지도 못하고 일어나야 하셨던 거죠. 나중에 아빠가 하신 말인데 그때 아빠는 사실 다시 운전대 잡는 일이 두려우셨다고 해요. 엄마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처럼 자신도 엄마 같은 피해자를 낼까 봐서요. 하지만 이제 혼자 저와 오빠를 키우려면 일을 해야 했기에 그 뒤 2배, 3배는 긴장하고 또 긴장하며 운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는 말이지만 정말 고역이었다. 원래도 힘든 그 운전을 평소보다 더 긴장을 하고 다녀야 했으니 말이야. 그때 목 디스크도 심해지고 담도 자주 걸리고 정말 힘들었지. 어쩌다 조금 졸리기라도 한 것 같은 날엔 피가 나도록 입술을 뜯고 볼을 씻고 수도 없이 내 뺨을 내려치면서 그렇게 두 눈을 부릅떴다. 내가 조금이라도 졸면 다른 사람을 너희들 엄마처럼 만들 수도 있고 너희마저도 불행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처절한 마음으로 말이야. 퇴근한 아빠의 얼굴은 엄마가 살아계실 때보다 훨씬 수척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앞에서 늘 웃으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러실수록 오빠 제 가슴은 더더욱 아파왔죠. 선이야,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서 더 잘해야 돼. 오빠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오빠랑 같이 집안일도 깨끗하게 해놓고 그래야 아빠가 집에 오면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시지. 알겠어, 오빠. 오빤 운전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셨던 아빠 대신 절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나중엔 저와 둘이 돌아가며 당번을 정했지만 엄마가 막 돌아가셨을 무렵엔 오빠가 제 아침과 저녁 식사까지도 다 차려주었죠. 그때 오빠도 고작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오빤 아빠를 돕겠다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르바이트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아빤 끝까지 오빠를 말리셨죠. 내가 왜 힘들게 도로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다 찬영이 너랑 선이 공부시키고 잘 키우려고 그런 거야. 그런 네가 날 돕겠다고 공부할 시간을 낭비하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돈은 이 아빠가 벌 테니까 넌 공부에만 전념해. 부탁이다. 나중에 너희들 엄마 곁으로 갔을 때 이 아빠 면이 설 수 있게 도와다오. 아빠가 엄마 이야기까지 꺼내자 오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뒤 오빤 아르바이트 그만두었고 아빠 말씀대로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만이 효도하는 길이라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악자까지 공부에 매달리더라고요. 그런 오빠를 보며 저도 덩달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죠. 자식 둘 다 서울로 대학 보냈다고 친구 녀석들이 나를 엄청 부러워한다. 너희들 덕분에 이 아빠 체면이서 장하다. 정말 장해. 아빠의 희생을 등에 업고 오빠 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전 겨우겨우 중위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오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아빤 그런 우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오빤 2년여의 취업 준비 끝에 공기업에 들어갔고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인이 된 우린 지방에 계신 아빠를 서울로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빤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엄마랑 살던 집 아니냐. 나마저 떠나면 너희들 엄마가 슬플 게다. 너흰 거기서 너희 인생을 살아. 아빤 여기서 아빠 인생 살 테니까. 오빠 전 하는 수 없이 아빠 집에 자주 찾아가며 서울살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빤 나이 34세 결혼을 했어요. 새언니는 좋은 사람으로 저희 아빠도 잘 챙겨주었죠. 오빠 새언니 결혼할 당시 이번 기회에 저희 아빠를 모시려고 했는데요. 아빠는 그래도 딱 잘라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결혼했으면 둘만 잘 살면 되지. 왜 나이든 호랩을 모시고 살겠대. 난 거기 가면 멀쩡히 잘 다니던 일자리도 잃게 될 텐데 굳이 내가 왜 서울로 가겠냐. 당시 아빠는 나이가 들어 트럭 운전을 그만두고 마을버스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장거리 운전을 그만두신 거죠. 아빠는 자신을 신경 써준 오빠 새언니에게 고마우셨지만 일자리 잃고 싶지 않다며 또 서울행을 거절하신 거예요. 난 내 고향 공기 실컷 마시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면서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다. 아주 나중에 내가 많이 늙으면 그때나 자주 찾아오다오. 지금은 자주 찾아올 필요도 없어. 그저 둘이 열심히 신혼 즐기면서 살아. 아버님, 그럼 저희가 얼른 손주 안겨드린 효도라도 하려고 노력할게요. 그건 아주 마음에 쏙 드는 효도구나. 고맙다, 새아가. 오빠 새언니는 그런 아빠에게 얼른 손주라도 안겨드리겠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아빠에게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도 전 오빠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하늘에 계신 엄마 뒤를 따라갔거든요. 지방 출장을 가다 당한 사고가 한순간에 오빠의 목숨을 앗아간 거죠.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엄마처럼 순식간에 떠나버린 오빠의 죽음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찬영아, 내 아들,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어. 오빠, 이렇게 가면 우린 어떡하라고. 새언니, 새언니. 아빠 전 하염없이 오열하며 오빠를 불렀습니다. 장례 치르는 동안 새언니는 울다 지쳐 졸도까지 했었죠. 그리고 오빠를 떠나보낸 뒤 아빠는 새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아버님, 그래도 종종 찾아뵐게요. 제 남편이 없다고 우리가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아직 애도 없는데 너도 언젠간 새 출발해야지. 서로 보고 살면 상처만 아물지 못하고 후벼 파질 뿐이야. 그동안 고마웠다, 아가. 비록 다시 만나는 일은 없더라도 늘 네가 잘 살길 응원하마. 새언니, 아빠 말씀이 맞아요. 새언니 인생 살아야죠. 아빤 제가 잘 모실 테니까 우리 걱정은 마세요. 잘 지내요, 새언니. 아빤 새언니의 미래를 위해 모진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저도 새언니를 위해서라면 아빠의 뜻이 맞다고 생각해 새언니에게 작별을 구했죠. 그 뒤 전 크게 상심한 아빠가 걱정되어
한동안 휴가까지 쓰고 아빠 집에 내려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젠 정말 아빠를 서울로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아빤 그때도 조용히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네 엄마 보내고도 묵묵히 버텨온 나다. 물론 자식 잃은 슬픔이 그보다 덜하겠냐만 난 그냥 내 자리에서 시련을 이겨내련다. 여기가 네 엄마랑 오빠 있는 나골 땅에서 거리도 가까워서 난 서울 가기 싫어. 이 아빠 아직 젊다. 충분히 혼자 지낼 수 있으니까 넌 이만 서울로 올라가. 아빤 정말로 그곳을 떠나기 싫으셨던 겁니다. 결국 전 아빠를 서울로 모시길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언젠가 아빠가 나이가 드시거나 편찮으시면 반드시 제가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아빠에겐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래, 37이라고? 우리 찬영이랑 1살 차이 나는구만. 좋은 나이지. 반갑네. 앞으로 부디 우리 선이 잘 부탁함세. 오빠 보낸 지 2년 뒤 전 2살 위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첫인살 갔던 날 오빠 생각이 났던 아빤 남편을 보는 눈이 참 촉촉하셨죠. 남편은 연애 시절만 해도 듬직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이 잘 통했던 건 비슷한 성장 과정이었답니다. 남편 또한 저처럼 엄마를 일찍 잃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17살 때 시모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시아버진 혼자 남편과 남편의 2 여동생을 키우셨다고 해요. 당시 시누이들은 일찍 결혼한 상태였고 남편이 혼자 시아버지 모시며 살고 있었죠. 그런 남편은 결혼 전 제게 어렵사리 부탁을 하더라고요. 선이야, 너로선 힘들 이야기인 거 아는데 우리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 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아버님을? 알잖아. 우리 아버진 장인어른과 다르게 연세도 10살이나 많으시고 당뇨랑 심장질환 때문에 요새 몸도 정말 안 좋으신 거. 나도 갑자기 결혼 준비 중에 아버지 건강이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되실 줄은 몰랐어. 아버진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혼자 밥은 잘 챙겨 드실지, 혼자 계신 사이 심장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진 않을지 너무 걱정돼.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한 분을 그렇게 혼자 두기가 힘들어. 결혼을 늦게 하셨다던 시아버진 저희 아빠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셨어요. 게다가 당시 갑자기 건강도 악화된 상태라 남편은 시아버지를 혼자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남편은 눈물을 보이며 계속 애원했습니다. 그래선 안 되지만 나 자꾸 효도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제발 나 지금 아버지 혼자 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편찮으시거나 연세 많이 드시면 그땐 꼭 장인어른도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할게. 너도 나처럼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내 심정 이해하잖아. 부탁해. 정작 저희 아빠는 혼자 두고 시아버지를 모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제가 모신다고 해도 아빠는 또 거절하실 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저희 아빠처럼 느껴졌어요. 혼자 힘들게 자식들 키우느라 건강을 잃으신 시아버지가 안타까웠죠. 그래서 전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다시금 생기기도 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눈물까지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아가. 시애비랑 산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고맙구나. 당시 70대 초반이던 시아버진 연세보다 몇 살은 더 나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고생을 하신 거죠. 그런 시아버지께 고맙다는 인사를 듣는데 괜히 또 저희 아빠 생각이 나서 울컥하더라고요. 아빤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한 제 선택을 듣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자신을 모시겠다고 말했던 새언니를 떠올리며 씁쓸해하기도 하셨죠. 아버님, 혈당 재실 시간이에요. 아유, 맨날 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난 그거 아파서 싫은데 오늘은 그냥 건너뛰자. 아유, 안 돼요. 그렇게 하나씩 대충 넘기다간 관리가 더 힘들다고요. 얼른요.
제가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결혼한 후 전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저희 아빠를 모신다는 마음으로요. 전 하루에 두세 번씩 직접 시아버지 혈당을 체크해드렸어요. 시아버진 따끔한 느낌이 싫다며 혈당 재는 일을 싫어하셨지만 전 시아버지를 설득하며 꿋꿋이 혈당을 재드리곤 했습니다. 시아버진 그럴 때마다 허허 웃으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난 아주 간호사보다 우리 며느리가 더 무섭구나. 그 말 속엔 절 향한 고마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도 시아버지를 따라 미소 짓곤 했습니다. 시아버진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수였기에 전 인터넷을 뒤져 칼로리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시아버지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국도 시아버지 국은 따로 싱겁게 준비했고 건강식으로 밥상을 차려드렸죠. 에휴, 국은 짜야 제맛인데 몸이 망가진 이 음식 하나도 내 입맛대로 먹을 수가 없구나. 에이, 아버님, 건강한 사람들도 입맛대로 다 못 먹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관리하느라요. 원래 원하는 거 얻으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저도 아버님이랑 같은 식단으로 먹을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너도? 네, 저도 애 낳고 찐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었는데 같이 관리하면 살 빠지고 좋잖아요. 시아버진 가끔은 자신의 상태를 많이 슬퍼하셨는데 전 그런 시아버지를 위해 한동안 같은 식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은 직접 휴가를 쓰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다녔어요. 남편보단 제가 휴가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었거든요. 또 당뇨와 심장질환 때문에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숨이 차서 오래 걷기 힘들어 하셨던 시아버지를 위해 종종 따뜻한 수건으로 다리를 감싸드리기도 했죠. 이러면 좀 나으시죠, 아버님? 그래, 좀 살 것 같구나. 그리고 아버님, 주무실 때 혹시 숨 차서 잠 깨시면 저 꼭 부르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이렇게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제게 처음엔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 아빠에게도 잘하려고 노력해줬고요. 그런데 처음에만 잘했지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제게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아버지 반찬 이게 뭐야? 반찬이 왜? 어제랑 똑같은 반찬만 있잖아. 지금 우리 아버지 늙고 힘 없으시다고 무시하는 거야? 며느리가 됐으면 시아버지 반찬은 매번 새로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당신한테 이런 대접받을 뿐 아니야. 뭐? 하루쯤 반찬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집에서 놀아? 나도 회사 다녀. 근데도 애들도 거의 나 혼자 챙기고 아버님 보살피는 것도 다 내가 하고 있다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말로만 효도하지 말고 하려면 당신이 직접 하든가. 나야말로 당신한테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거든? 남편은 처음에만 저에게 잘하는 척 하더니 저희 쌍둥이 아들, 딸이 태어난 뒤 점점 가부장적이 되어가더라고요. 입으로만 우리 아버지 불쌍하다 가엾다며 정작 하는 건 없고 전부 제가 시아버지께 해드리길 바라더라고요. 애들도 엄마가 키우는 거라며 자신은 대충 거드는 신용만 했죠. 아무리 결혼하면 변하는 사람이 많다곤 하지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어느 날엔 시아버지가 수척해 보이는 얼굴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어젠 숨이 차서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했다. 갈수록 몸이 고장나니 너무 서글프구나. 네? 그럼 집사람 부르셨어야죠. 당신 아버지 혼자 힘들어하실 동안 뭐 했어? 그렇게 우리 아버지 잘 모시고 있다고 자신하더니 시아버지 아프실 동안 쿨쿨 자고 있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나야 어제 늦게까지 회식해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골아떨어졌다 쳐. 근데 당신은 아니었잖아. 아버님이 안 부르셨는데 내가 아버님이 힘들어하셨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아버님 방에 가서 아예 이불 펴고 같이 잤어야 돼?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술을 마시지 말고 들어왔어야지. 그렇게 입으로만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라고. 입만 산 불효자야. 예, 형진아. 아이, 난 괜찮은데 너
왜 애미한테 그러냐? 너 애미한테 그러면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애미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일만 투성인데 너 그러다 진짜 천벌 받아. 시아버지는 늘 편을 들며 남편을 나무라셨지만 남편은 콧방귀만 끼더라고요. 남편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 몰랐는데 남편은 장난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인간이었더라고요. 여보, 얼른 친정 가자. 우리 아빠 기다리시겠어. 명절이라 참 아낀단 말이야. 장남이 돼서 동생들이랑 매제 왔을 때 얼굴도 안 보여서야 되겠어. 애들 오면 같이 밥도 함께 하고 천천히 가. 그동안 장인어른 챙긴다고 빨리빨리 처가가느라 명절에 동생들 얼굴 못 본 지 꽤 됐잖아. 남편은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챙겨야 한다며 점점 명절에 친정을 늦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정작 시아버진 저희 아빠가 기다린다며 빨리 가라고 하시는데도요. 아직 너무 어렸던 애들을 혼자 데리고 갈 수가 없던 전 전전긍긍하며 남편을 보챘습니다. 명절 아니더라도 평소에 아가씨들 자주 보잖아. 같은 서울에 사니까. 우리 아빠 멀리 사셔서 그렇게 자주 보지도 못하는 거 몰라? 게다가 우리가 가도 아버님한테 아가씨들이 있지만 우리 아빠한테 나밖에 없어. 하염없이 딸 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밥까지 먹고 가자는 말을 해? 빨리 나와.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미적거리며 시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차표라도 남아있으면 혼자라도 친정에 갔을 텐데 명절이라 기차도 고속버스도 표가 다 매진이더군요. 결국 전 시누이들과 저녁까지 먹게 됐는데 너무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오빠, 왜 처가 안 가? 새언니네 아버지 기다리시잖아. 원래 명절엔 시누이랑 올텐 얼굴 보면 안 되는 거 몰라? 언니, 언니도 참. 오빠가 우리 보고 싶어서 좀 천천히 가겠다는데 왜 그렇게 보채? 뭐 오늘만 날이야? 새언니랑 오빠가 알아서 가겠지. 새언니, 저 전 좀 더 가져다 주세요. 근데 오늘 전이 좀 짜다. 우리 아빠 싱겁게 드셔야 하는 거 몰라요? 설마 평소에도 우리 아빠 음식 이렇게 짜게 하는 거 아니죠? 시누이들은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저와 동갑이던 첫째 시누인 착하고 배려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라도 하고 있으면 얼른 달려와 일을 빼앗아 갖고 항상 제게 고마워했죠. 시아버지 모셔주는 일 어떻게 갚아야 하냐면서요. 반면 막내 시누인 이기적이고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 숙을 알아주긴커녕 시누이 짓을 하며 절 부려먹으려고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진 않았지만요. 그런 막내 시누인 무슨 다단계에 빠져 자꾸만 남편에게 돈을 부탁했는데요. 제가 몇 번 거절했더니 나중에 나의 남편에게만 따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게 말도 없이 돈을 빌려줬다는 걸 알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급한 일도 아니고 다단계 하는 사람한테 돈을 왜 빌려줘? 아가씨도 아가씨 남편도 갚을 능력 없는 거 몰라? 왜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주냐고. 그럼 오빠가 돼서 동생이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다단계도 돈 벌 사람은 다 벌어. 하여간 사람 인정머리가 없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은 당신이지. 그놈의 장남 노릇도 안 하면 병이라도 걸려? 그렇게 몰래 돈을 주다 걸린 게 3번이었네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아버진 제발 애미 속 좀 썩이지 말라며 남편에게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자신이 시누이들에겐 아버지 대신이라며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전 그런 남편에게 한껏 비아냥댔어요. 아버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아주 대단한 장남 나셨어. 아주 대단한 장남의 대단한 효자야. 남편에게 가장 화가 났던 건 점점 저희 아빠를 대하는 태도마저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를 점점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용돈이나 선물에도 돈을 아끼려 하고 아빠가 전화를 걸면 제대로 받지도 않으려고 했죠. 또 친정에 가도 빨리 가자며 그렇게 재촉을 하더라고요. 아빠 앞에서 멋쩍은 신용을 하면서요. 그런 남편과 제 사이가 갈수록 악화됐던 건
당연했던 일이었습니다. 전 대놓고 남편에게 이렇게 비난의 말을 던졌죠. 당신은 은혜도 의리도 모르는 금수 같은 인간이야. 아버님 모시면 나랑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잘하겠다더니 이게 잘하는 거야? 사이가 장인한테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야. 그거 안 배웠어? 엄청나다는 말의 뜻을 몰라? 당신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알았다면 난 절대 이 결혼 안 했을 거야. 효도도 하고 싶고 좋은 오빠 노릇도 하고 싶은데 막상 자기 가긴 귀찮고 싫으니 아내만 희생시키는 못난 인간인 줄 알았더라면 이 하남자야. 뭐? 하남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당신 그 입냄새 맡기 싫어서 그만할 거야. 그렇게 남편과 점점 사이가 악화되어 가던 와중 시아버지의 건강은 날로 나빠지더군요.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는 신부전이 악화되어 제가 결혼한 지 6년 만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죠. 애미 니 덕에 내 말년이 참 따뜻하고 행복했다. 갈수록 이상해지는 형진이 때문에 네가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끝까지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웠다. 내가 하늘에서 꼭 너한테 좋은 일만 생기도록 도와주마. 너무 고맙고 또 고마웠다, 애미야. 저야말로 감사했어요. 제가 아플 때 제 남편 대신에 밤새 제 옆을 지켜주셨던 거, 제 손잡고 산책하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시간들 모두 절대 잊지 않을게, 아버님. 남편과 좋지 않았어도 시아버지만은 너무 좋아했던 저로서 시아버지와 이별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드린 후 전 오래도록 슬픔에 잠겨 있어야 했죠. 힘들어했던 건 입으로만 효자였던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꾸만 절 타박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이불 좀 더 두꺼운 걸로 바꿔드리자고 했잖아. 힘들어도 아버지 모시고 해외여행도 가자고 했잖아.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든 다 해드렸을 텐데 당신 때문에 후회만 남았어. 뭐? 기가 막혀 정말. 이불은 아버님 힘드셔서 무거운 거 못 덮겠다고 하셨다고 했잖아. 대신 좋은 전기장만 사서 깔아드린 건 난데 아버님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지도 못했던 인간이 이제 와서 나를 탓해? 그리고 해외여행만 해도 그래. 당뇨랑 신부전 때문에 많이 걷기도 힘들어하시던 분을 모시고 해외여행? 그러다 위험한 일 생기면 어쩌라고. 그리고 많이 편찮으시기 전엔 모시고 동남아도 다녀왔잖아. 그렇게 효도하고 싶었으면 진작 좀 하지. 어디서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이 못난 인간아. 정작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뒤 또 제게 말도 없이 막내 신우에게 돈을 빌려준 일을 계기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우린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지내며 무늬만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게 이 인간과 사는 게 맞나 하는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즈음 친정의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저희 아빠께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전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제가 아빠 모실 거예요. 저랑 서울로 가세요. 이번에도 거절하면 저 진짜 아빠 안 볼 거예요. 설마 그 몸으로 또 여기 남으실 거라고 할 건 아니죠? 제발요, 아빠. 알겠다, 알겠어. 나라고 왜 딸 자식이랑 안 살고 싶겠니? 그냥 너한테 부담될까 봐 그런 거지. 아빠가 왜 저한테 부담이에요? 오빠도 없는데 아빠마저 없으면 저 못 살아요. 그럼 저랑 약속하신 거예요? 전 이번에야말로 정말 아빠를 서울로 모셔오기로 했던 겁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아빠 집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애들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으니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서울로 모시고 와야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게 할 수 있어 전 아빠에게 꾸역꾸역 약속을 받아냈죠. 그리고 전 남편에게도 당연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 내가 모시고 있으면서 간병하고 싶어. 우선 수술 일정 잡혔고 그 뒤엔 통원으로 항암 치료해야 한대.
나 아버님 6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모셨어. 그러니까 이젠 당신 약속 지킬 차례야. 무슨 약속? 생각 안 나? 우리 아빠가 편찮으시거나 나이 들면 꼭 모시겠다고 당신이 말했었잖아. 아버님 모시는 대신 나 아빠 우리 집으로 모셔올 거야. 장인어른 성격에 오신다고 하겠어. 그냥 수술은 서울에서 받으시라고 하고 항암은 아버님 집 근처에서 받으시라고 해. 그리고 간병은 붙여드리면 되잖아. 아빠도 이번에 내 말 듣겠다고 하셨어. 난 무조건 아빠 내가 모실 거야.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이 있으니 전 당연히 남편도 거절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양심도 없는 인간이 계속 말을 빙빙 돌리다 이러더라고요. 아이, 난 솔직히 싫고 불편해. 난 장인어른 못 모시겠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 솔직히 시부모 모시고 사는 며느리 있어도 장인 장모 모시고 사는 사위인 얘기도 못 들어봤어. 생각해봐. 장인어른 모시고 살면 내 동생들도 우리 집 오기 불편해할 거고 나도 장인어른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오래 편찮으셨는데 이번엔 편찮으신 장인어른까지 있으면 우리 애들 정서에도 우울한 영향 끼칠 거야. 우울? 자기 아빠 모셔준 아내에 대한 의리도 없는 당신이 애들한테 더 악영향 끼치는 존재야. 애들이 당신 보면 뭘 보고 배우겠어? 평소에 애들 제대로 챙기지도 않는 인간이 이럴 때 애들을 들먹여? 당신이란 인간 정말 끝도 모르게 사람을 실망시키는구나.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아빠 여기로 모실 거야. 이 집, 당신이랑 반반 보태서 산 내 집이기도 하니까 당신은 그런 줄 알아. 전 사람 같지도 않은 남편에게 눈알을 부라리며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감정이 격해졌는지 남편 또한 이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난 분명히 말했어. 싫다고. 장인어른 데려오기만 해봐. 바로 이혼이야. 그래. 해. 이혼. 남편은 제가 이혼이란 말을 꺼내면 아빠를 모셔오지 못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전 다음 날 바로 아빠를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아빠가 오셨는데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아빠가 말을 걸어도 TV를 보며 건성건성 대답하기만 하더라고요. 몸은 괜찮으시냐는 말은 하지도 않고서요. 내가 괜히 왔나 보다. 그냥 다시 집으로 내려가련다. 아니에요, 아빠. 나가려거든 저 인간이 나가야죠. 풀이 죽은 아빠를 보니 더는 남편과 못 살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다음날 전 아빠가 잠시 외출하신 틈에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이혼 서류? 진짜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난 당신 아버지를 내 아빠다 생각하고 진심으로 모셨어. 근데 당신은 우리 아빠를 이렇게 홀대해? 당신 말대로 난 아빠 마음대로 모시고 왔으니까 이젠 이혼할 차례야. 난 너처럼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랑 더는 못 살아. 그랬더니 그놈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주 저급하고 유치하더라고요. 그래, 바라던 바야. 나도 당신처럼 드세고 남자 이겨먹으려고 드는 여자랑 살기 싫던 차였거든? 여자가 한마디 질 줄도 모르고 아주 지긋지긋했다고.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후회? 아주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거든? 당신이야말로 나중에 미안하다고 싹싹 빌지나 마. 당신 업보라는 말 알지? 6년간 아버님을 진심으로 모신 나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일, 당신 언젠가 부메랑처럼 돌려받게 될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꼭 받을게. 그놈은 제게 잔뜩 비아냥대며 바로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자긴 행복한 솔로 인생을 살 거라며 애들도 다 제가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요. 저로선 아주 고마운 일이었죠. 그리곤 얼마 뒤 남편은 알아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미안하구나. 괜히 내가 암 같은 거에 걸리는 바람에 네가 이혼하게 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절대로요, 아빠. 아빤 그런 인간보다 저한테 만 배 소중한 분이에요. 그런 인간한테 전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절대 미안해하지 말고 아빤 제발 건강만 해주세요. 알았죠?
얼마 뒤 아빠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빠는 병원에서 한동안 회복을 위해 입원하셨답니다. 전 그런 아빠를 간병하며 이혼을 진행했죠.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빼앗기지 않으려 변호사까지 선임했더군요. 끝까지 아주 지저분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재산 분할은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키우기로 한 일, 그동안 남편이 막내 신우에게 멋대로 돈을 퍼준 일, 그리고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제 희생 모두가 제게 유리한 정황이 되어주었거든요.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이건 불공평하다고. 아니, 우리나라 법이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평등한데. 그러게 평소에 잘 좀 살았어야지. 남편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발을 쿵쿵 구르더라고요. 전 그런 그 인간에게 빈정거리며 한껏 약을 올려주었죠. 그리고 첫째 신우인 이혼하던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 잘 결정했어요, 새언니. 제가 봐도 저희 오빠 같은 사람한테 새언니 많이 아까웠어요. 그래도 새언니, 우리 한 번씩 연락하면서 지내면 안 될까요? 저희 아빠 보살펴준 은혜 저라도 두고두고 새언니한테 갚으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이혼한 후 전 첫째 신우와는 친구처럼 지내며 가끔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전 남편은 이혼 후 아주 한심스럽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보이더군요. 전 남편은 자신의 SNS에 이런 문구를 바로 써놨더라고요. 이제 난 행복한 솔로, 여자친구 구함. 애 둘 있는 아빠란 인간이 아주 꼴불견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뒤로도 SNS에 혼자 여행 간 사진,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마시고 있는 사진들을 올리며 이런 문구들을 자꾸 덧붙였죠. 이게 솔로의 달콤함인가? 잔소리하는 사람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건 술이 아니라 천국의 샘물. 솔로여, 영원하라. 오죽했으면 신우이가 제게 부끄러워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요즘 술 마시고 헌팅하러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나 봐요. 아우, 창피해서 진짜. 즐기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그거 분명 새언니 보라고 쓰는 걸걸요? 애들 잘 지내냐는 연락도 한 통 없었죠, 그 인간? 네, 그냥 혼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해요. 난 그 인간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좋으니까. 전 남편은 그렇게 평소 좋아했던 술도 원 없이 먹고 다니고 여자도 많이 만나며 아주 행복한 솔로 인생을 즐기더군요. 하지만 이혼한 지 1년 뒤 한순간에 그놈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 신우에게 전화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새언니, 우리 오빠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네? 아니, 왜요? 전 남편은 그때도 여자일 꼬시러 나이트에 갔다 술을 왕창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혼자 가로등을 들이받고 보도블럭까지 넘어가는 큰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그때 전 남편은 중태에 빠졌던 겁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나락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 뒤 다행히 전 남편의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전 남편은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하는 휠체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제야 전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후회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보, 내 소식 들었지? 나 이제 평생 다리 못 쓴대. 재활도 안 된대. 나 어떡하지? 왜 당신은 문병 한번 안 와? 내가 왜? 당신 암 걸린 우리 아빠한테 괜찮으시냐는 말 한마디 안 했던 사람이잖아. 무사히 깨어났으면 된 거지. 왜 나한테 동정을 바래? 여보, 그래도 우리 6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적어도 이럴 땐 와서 위로도 해주고 내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돼? 원래 사람 제일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잖아. 나 몸이 이렇게 되니까 당신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막내는 내가 그렇게 도와줬었는데 병원에도 한 번도 안 오고 둘째도 어쩌다 한 번씩만 와서 나 너무 외로워. 전 남편은 그런 몸이 된 후에야 제가 아쉬워진 겁니다. 전 그런 전 남편에게 냉정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당신한테 찾아온 불행이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느낀 감정은 그게 다야.
난 당신한테 이젠 아무런 감정도 의리도 남아있지 않거든. 아, 괘씸함은 좀 남아있긴 하네.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아니라 당신이 날 먼저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와 나한테 매달리지 말고 당신이 그렇게 챙기던 동생들한테나 더 매달려봐. 이만 끊을게. 상황이 딱하긴 했지만 전 남편을 동정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우린 끝난 인연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은 저를 업신여긴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돌려받게 됐죠. 그 이후 지금은 1년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는데요. 다행히 저희 아빠는 힘든 항암도 무사히 이겨내고 추적 검사만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전 여전히 아빠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대로 완치 판정만 받으실 수 있다면 정말 악마에게 영혼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암 경과가 좋은 게 혹시 하늘에서 네 시아버지가 도와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네가 그렇게 사돈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으니 너에게 고마워서라도 날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어. 얼마 전 아빤 저희 아이들과 저와 함께 동해 바다를 보러 갔다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빠의 말씀처럼 시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신 거라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앞으로 남은 젊음을 아빠를 잘 모시고 간병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물론 제 아이들도 정성으로 키우겠지만 부디 제 젊음이 다 끝날 때까지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으며 절 키워주신 만큼 아빠의 노후는 제가 오래도록 편안하게 지켜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종종 이런 사연 유튜브를 듣다 보면 제 전 남편과 같은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리와 의리, 신뢰와 같은 당장의 후환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는 것들을 우습게 아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업보라는 건 언젠간 반드시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제 전 남편에게 찾아온 불행처럼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께선 꼭 업보 따위 두렵지 않은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요즘인데 모두 옷깃을 단단히 여며 감기라는 불청객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